두 번째 우주선 블록의 첫 번째 조각인 노즈콘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행을 준비하는 스페이스X 팀은 젓가락의 일부를 제거하기 시작하고 우선 33호는 마지막 조각을 얻고 테스트가 임박했으며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젓가락 잡기 8과 비행, 5 준비물. 스타베이스는 또 다른 활동의 열광으로 가득 찬 하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스페이스X의 로켓 공장은 최근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시작하기 위해 스타쉽과 슈퍼헤비의 모든 미래 항해의 목적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젓가락 잡기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몇 회에 걸쳐 이러한 캐치함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굳이 캐치함을 통해 스페이스X의 의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진드 스페이스X가 처음 이 금속팔을 이용해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을 심우주에서 회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중 일부는 이 개념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동은 가까운 미래에 수행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가 부스터 12점을 잡아 테스트하려는 비행 5점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호가 아직 몇 주 남았으므로 스페이스X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젓가락의 기본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페이스는 가까운 장래에 있을 첫 번째 중요한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젓가락의 몇 가지 구성 요소를 재작업하는 중입니다. 다른 모든 로켓 사업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몇 달 뒤처질 가능성이 높지만 스페이스X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부수적인 문제로 처리되고 있으며 전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즉, 그들은 무엇을 변경하고 있습니까? 포획 작전을 둘러싼 하드웨어와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부스터 14.1에서 수행된 두 번째 단계 테스트 이후 젓가락의 거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승무원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팀이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특정 위치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젓가락이 만나는 위치가 바로 그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쪽 젓가락에서 바깥쪽으로 뻗어 있다가 한 쌍의 가운데로 모이는 빔이 있습니다. 이 빔의 목적은 젓가락이 서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하여 젓가락이 다치거나 배나 부스터를 다치지 않도록 범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범퍼를 가운데로 합치면 부스터의 너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범퍼는 처음에 용접된 지지대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후 지금은 차량에서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대호 매력적인 범퍼 디자인을 발견해 곧 교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가 범퍼를 완전히 없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였다면 스페이스X가 대안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대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팔을 안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방법을 발견했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안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실시한 부스터 14.1 테스트에서 우주선과 부스터 탱크가 젓가락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것을 입증했을 수 있습니다. 젓가락이 빠르게 모일 때 젓가락 팔을 따라 이어지는 쿠션이 충격을 적절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쿠션과 관련해 스페이스X는 부스터 14점의 캐치 테스트를 위해 제작했던 쿠션을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했으며 현재 기술자들은 비행 전 최종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팔 길이에 걸쳐 마운트를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이 쿠션이 장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가 설계를 일부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특히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부품이 파손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의 접근 방식과 인프라에 담긴 철학. 스페이스X가 실제 로켓으로 이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변경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면 과연 그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스타쉽 발사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팔콘9와 작은 규모의 타워로 먼저 이 기동을 시도하지 않고 팔콘9로 먼저 시도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스타쉽 프로그램에 대한 스페이스X의 관점을 알 수 있는데 얘는 매우 흥미롭고 훌륭한 질문임을 증명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전략이 언뜻 보기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스터십이 이 비행 단계에서 엔진 시동에 실패하고 최고 속도로 패드에 충돌하더라도 여전히 연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착륙 연소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 헤비는 매우 적은 양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승 및 하강 중에 연료를 태워 무게의 대부분을 이미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는 치명적인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비행 후 패드의 상태와 광범위한 손상이 복원되는 속도를 관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스페이스X는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접근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인프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는 상당한 수의 추가 발사장 외에도 수백, 어쩌면 수만 개의 스타쉽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발사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발사대를 건설하는 것은 10년이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더 나쁜 것은 케이프 커네버럴에 두 번째 발사대를 건설하는 데 너무 가까워서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해체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그 발사대가 제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스타쉽 프로그램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가능한 한 빨리 물건을 분해한 다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페이스X가 팔콘9 발사대와 작은 타워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콘9 부스터가 이런 종류의 포획 시도가 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슈퍼 헤비 부스터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스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스타쉽과 슈퍼 헤비로 전송하는 과정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타워를 건설하고 팔콘9 점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재설계하여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페이스X가 먼저 팔콘9로 테스트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제안이 있습니까? 아래에 의견을 남겨서 알려주세요. 보시다시피 모든 직원이 여러분의 의견을 읽는 것을 즐깁니다. 스타베이스의 건설 및 인프라 발전, 비행 5점을 앞두고 타워 A에서 많은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발사 현장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타워 B로 이동하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타워 내부에 최종 부품을 설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젓가락이 타워를 오르내릴 수 있는 가이드 레일을 마무리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 타워 세그먼트에 설치되었지만 세그먼트가 연결되는 부분에 틈이 생겨서 팀원들이 그 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타워 내부 배관도 비슷한 작업을 해야 하지만 타워를 쌓은 후에 이 모든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타워 A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다보면 타워 B의 발사 마운트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팀은 발사대 B에 새로운 화염 트렌치가 들어갈 주변에 옹벽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시트 파일이라고 하는 이 철제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옹벽은 방벽 역할을 하여 스페이스X 작업자가 구멍에 흙이나 물이 채워질 걱정 없이 땅 밑을 파낼 수 있게 해줍니다. 벽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으니 조만간 굴착기가 이곳에 구멍을 파고 우주선 크기의 화염 전환기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곧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스페이스X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할지 아직 궁금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림을 받으려면 구독하세요. 지금 스타베이스에서는 인프라가 게임의 이름입니다. FAA가 스페이스X가 부스터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비행 테스트를 연기하면서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많은 추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이것이 최근 발사 현장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도 많은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스페이스X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머스크는 과거에 우주선을 만드는 것은 쉬운 부분이고 우주선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저렴하며 최초로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수요네요.
팀원들이 이 생산 라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타 공장의 본관 건물이 곧 완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건물도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생산 시설부터 사무실 건물과 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거대한 복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과거의 가능성으로 언급되었던 세 번째 메가베이가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공사가 완료되면 스페이스X 팀은 여전히 대부분의 내부를 설치해야 하지만 몇 달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스타 팩토리에서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윈도우 스페이스X 설치 덕분에 별 공장을 들여다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새로운 노즈콘이에요. 거의 1년 동안 새로운 우주선이 만들어지지 않다가 드디어 일이 재개되고 있어요. 처음엔 33호점. 이젠 이걸 발견했어요. 34점의 노즈콘과 비슷한 블록이 또 있을 거예요. 33호점의 것일 수도 있고요. 34점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발견했습니다. 스타 공장은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았지만 이미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우주선보다 더 빠르고 열심히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노즈콘에는 아직 히트 타일이 장착되지 않았지만 곧 장착될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노즈콘은 우주선 35 점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른 우주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더 개발 중이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3개의 블록 이 우주선이 오고 있고 아직 2개의 블록 이 우주선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블록 이 우주선 얘기가 나왔으니 33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33호는 적재 작업을 마치고 최종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그 부분을 쌓은 지 3일 만에 스페이스X는 첫 블록 이 후미 플랩을 메가베이로 굴려서 부착했습니다. 스페이스X 작업자들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곧이어 두 번째 후미 플랩이 이어졌습니다. 이 우주선은 곧 비행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후미 플랩은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부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우주선 33호는 모든 주요 부품이 설치되어 테스트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작업은 나머지 열차폐 타일과 랩터 엔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운반 방법 때문에 플랩을 완벽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블록 2 후방 플랩은 기존 블록 1 후방 플랩과 거의 동일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특히 4의 재진입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배운 후 플랩에 수많은 작은 개선을 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재진입 과정에서 플랩 힌지로 뜨거운 가스가 누출되어 플랩이 상당히 손상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주선 29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랩을 재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선이 곧 테스트를 위해 이 우주선을 출시하여 새로운 플랩을 살펴보고 블록 1점과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새로운 디자인의 비행을 빨리 보고 싶네요. 랩터 3과 이러한 모든 실질적인 변화는 스페이스X의 손에 완전히 새로운 카드 세트를 제공합니다. 재진입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록2가 돌파구가 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로운 블록 이 우주선의 모든 개선 사항을 통해 스페이스X는 선박 33 및 기타 블록 이 프로토타입을 엄격하게 테스트하고 싶을 것입니다. 결국 블록 2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으며 훨씬 더 크고 더 발전될 블록 3의 디딤돌로만 의도되어 있습니다. 매지 테스트 레인지에서의 혁신 테스트. 스페이스X는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격장이었던 메시의 시험장은 제가 2021점 인수 후 최첨단 우주선 테스트 시설로 변신한 이후 2차례에 걸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메시는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선의 프로토타입에 다양한 종류의 남용을 가하기 위한 상당한 양의 테스트 장비가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가 테스트 탱크에서 수행할 다음 테스트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구조적으로 건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테스트 탱크는 블록 2 프로토타입일 가능성이 높으며 블록 3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마지막으로
팀은 마침내 실제 분쇄 부분을 프로토타입에 부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새로운 캔 크러셔 2.0 테스트 장치에서 테스트할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팀은 캔 크러셔 뚜껑을 바닥의 피스톤에 연결하는 막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스톤은 발사 중에 가해지는 힘을 모방하기 위해 아래로 당겨집니다. 스페이스X는 한동안 캔 크러셔를 보유하고 있었지만이 새로운 제품은 분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테스트 탱크 16점, 이 프로토타입이 우주선이나 부스터가 만날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캔 크러셔 2.0에는 수평 및 수직 힘을 모두 모방하는 피스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X 팀은 이를 연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으며 조만간 테스트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화성과 물의 발견. 다음은 스타쉽의 최종 목적지인 화성으로 이동합니다. 붉은 행성이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이 우리의 집이 될 것이라면 캠프를 세우기 전에 그곳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스타쉽 프로그램의 엄청난 규모를 보면 스페이스X가 왜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모품으로 만든 로켓보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더 많이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한 단어입니다. 화성. 우주선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회사로서의 스페이스X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화성의 인류의 두 번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의 목표는 훨씬 쉬워졌을 것입니다. 나사가 화성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웅덩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성에 물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지방의 얼음 아래 상당한 양의 액체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큰일인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PNAS에 발표된 과학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나사의 인사이트 탐사선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말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화성 지각의 표면 아래 약 수십에서 20km에 이르는 화성 중해기물로 매우 포화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화성 지각 아래의 많은 암석은 다공성이며 스펀지처럼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펀지처럼 이 암석은 물을 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지 적은 양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화성 중핵 지역은 표면 전체를 수일해서 수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로 채울 수 있는 충분한 물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사라진 고대 화성의 바다에 대한 가설을 본 적이 있나요? 그 물의 양은 고대 화성 표면을 덮고 바다를 구성했다고 처음 가설된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화성과 우리의 미래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원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화성인들은 시추를 통해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많아서 조만간 물이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후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약 20km 깊이로 보이는데 이는 많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지금까지 파낸 가장 깊은 곳은 12km였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성의 지각은 지구보다 훨씬 차갑기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훨씬 쉽게 시추할 수 있습니다. 물을 확보하면 식민지 주민들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로켓 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에 물을 주고 냉각에 사용하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의 물은 식민지 개척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아는 한 지구에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있고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많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이 곧 화성에서의 미래에 대한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태양 전지판이 먼지로 뒤덮인 후 가동이 중단된 인사이트 렌더러의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12월에 임무가 종료된 인사이트 렌더러가 이번 발견을 계기로 나사와 다른 기관들이 다시 한번 화성을 바라보고 데이터를 통해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인사이트 렌더러와 같은 더 많은 임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